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한편 합의성을 지키고 있던 관우는 모사송권에게 물었다. 서주성에 계신 형님이 조조군에 의해 포위된 지가 며칠 지났는데 무슨 소식은 없는가? 그러자 송권이 서주성은 밤낮으로 격전 중이며 성 밖에는 조조군의 시체가 즐비하다고 합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관우는 단단히 각오하고 온 조조란에 조조군의 사상이 그렇게나 많다고 하면 서주성의 피해도 적지 않을 것인데 하고 걱정하였다. 그러자 송건이 성은 주공의 손에 있고 며칠 후에는 원소도 출병하지요. 그러면 승세는 우리 쪽으로 기울 겁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관우는 그 며칠을 형님께서 못 버텨내면 하고 또다시 걱정하면서 이어서 말한다. 내가 지금이라도 출병의 조조에게 기습을 가하면 서주성이 공경을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 송건 합의성은 자네가 지키고 있게 하고 당장 출병할 소리를 하였다. 그러자 송건이 안 됩니다. 주공의 명령을 잊으셨습니까? 성은 지키되 출병은 안 됩니다. 하고 만류하는 것이었다. 그러자 관우가 형님이 혈전을 벌이고 있는데 어찌 보고만 있누? 하고 답답함을 말하자 송건은 장군, 합의성의 군사는 8천이 전부입니다. 전부 끌고 출병해도 도움이 안 될 겁니다. 반대로 출병을 않으면 조조는 실정을 모르지요. 밖을 보세요.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 조조군은 어림잡아 5, 6만에 달합니다. 우리가 8천 군사로 이들을 붙잡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역할을 다하는 겁니다. 더구나 저들이 감히 덤벼오지 못하는 것은 장군이 있어서지요. 허니 주공께서 합의성을 지키고만 있으라고 하신 것은 나름의 생각이 있으셨던 겁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도 관우는 뜻을 굽히지 아니하고 그럼 야음을 틈타 2천 병사로 조조를 습격할 테니 성 안에서는 자네가 내 깃발을 들고 있게 습격을 한 뒤에 곧바로 돌아올 테니 하고 말하기까지 하는 것이었다. 그러자 송건이 두 손을 모아 올리며 단호한 어조로 안 됩니다. 나는 주공으로부터 합의성과 장군을 지키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꼭 출병을 고집하시겠다면 저를 죽이고 내 시신을 밟고 가십시오.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 더 이상 관우는 출병을 고집할 수 없었다. 한편 연일 격렬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서주성 밖에는 미축의 말대로 널브러진 조조군의 시체가 즐비하였다. 이런 상황은 유비군에게도 파악되었다. 그러던 중에 유비에게 보고가 올라온다. 원소의 진영에 갔던 미방 장군이 돌아왔습니다. 유비는 지쳐 돌아오는 미방에게 물 한 잔을 건네주며 다친 데는 없는가? 하고 물었다. 그러자 초척한 몰골의 미방은 네 괜찮습니다. 하고 대답하며 유비가 건네준 물 한 잔을 마시고 나자 미방에 다녀온 결과가 궁금한 유비가 원소는 언제 출병한다 하더냐? 하고 물었다. 그러자 미방이 얼굴을 찡그리며 출병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원소의 아들놈이 아파 얼이 빠져서 전쟁할 마음이 없다고 합니다. 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러자 미방의 말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던 유비가 아들이 아프다고? 천하의 재패가 달린 전쟁인데 아픈 아이 때문에 기회를 놓친다고? 유비가 도저히 믿어지지 않아 반신반의로 미방에게 물었다. 제가 직접 안 봤더라면 믿지 못했을 텐데 원소가 정말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비가 그 말을 듣고서도 믿어지지 않는 듯이 다시 물었다. 허유는 뭐라 하던가? 허유도 지금이 조조를 멸망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말하였지만 원소의 관심을 돌리기는커녕 홧김에 졸장부 운운하다가 그의 노기를 사서
곤장만 맞고 말았습니다. 하고 원소의 진영에서 본대로 아뢰었다. 그러자 옆에서 잠자코 듣고만 있던 장비가 원소란 놈 계집만도 못한 떨거지네. 그야말로 전쟁을 하다 오줌을 지릴 놈이 아닌가 하고 열받은 소리를 내뱉고 이어서 유비에게 형님, 그런 놈에게 기댈 것 없이 우리끼리 조조를 없앱시다 하고 소리쳤다. 그러자 유비는 난감한 가운데 문득 의문이 드는 점이 있었다. 그리하여 미방, 조조군이 철통같이 성을 에워싸고 있는데 자네는 어떻게 성에 들어올 수가 있었나? 하고 물었다. 그러자 미방이 허긴 이상했습죠. 성 안으로 못 들어올 줄 알았는데 성 밖에는 조조군의 시신이 수습되지 않은 채로 군사들은 성 밖 30리 밖으로 철수를 했더라고요. 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러자 유비가 철수해 사실인가? 하고 물었다. 그러자 미방은 본대로 네, 30리 밖에다 진영을 쳤지요. 하고 대답한다. 유비가 고개를 저으며 생각한다. 그리고 입을 열어 연일 전투에서 조조군도 사상자가 많이 생겨서 쉬면서 군사들을 정비한 뒤에 다시 공격해 올 모양이군. 그렇다면 조조군이 진영을 친 곳은 어느 곳이더냐? 하고 물었다. 그러자 미방이 망탕산 기슭에 진을 쳤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이번에는 장비가 말한다. 형님, 조조가 연일 계속된 공격으로 군사들이 많이 지쳤을 거요. 그러니 멀리 물러난 것 아니겠소? 그러니 우리는 이 기회를 살려서 밤중에 조조의 진영을 기습하면 대승을 거둘 수 있을 거요. 하고 전투 의지를 보이는 것이었다. 유비도 장비의 말을 타당히 여겨 좋은 방법이 될 것 같군. 원소에겐 희망이 없으니 이젠 우리 스스로를 믿는 수밖에 없겠네. 조조군이 정비할 시간을 주지 않고 우리가 밤에 공격을 한다면 승기를 잡을 수 있겠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장비가 신이 나서 꺼보슈. 내 말이 딱이잖소. 하고 신이 옳은 소리를 내뱉었다. 유비가 미방에게 명한다. 전군에 전하라. 사경에 출병한다. 30리 길이니 철기를 선봉으로 조조 진영을 기습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라고 일러라. 조조만 죽이면 이 전쟁은 승리를 거둘 수 있다. 하고 단언하였다. 그러자 장비와 미방은 두 손을 마주잡고 명을 받든다. 알겠소. 네. 한편 낮에 서주성을 공격하던 조조의 중군에서는 갑자기 광풍이 일어나며 아기가 뚝 부러지는 일이 생겼다. 그리하여 휘하 장수가 조조에게 보고하니 조조는 마음에 의심이 생겨 군사를 멈추게 하고 순욱을 불러 기륭을 물어보았다. 그러자 순욱이 조조에게 묻는다. 바람이 어느 방향에서 불었다 합니까? 동남풍이었다고 하네. 그럼 부러진 깃발은 무슨 색이었습니까? 진홍색 깃발이었네. 그렇다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병법 천상편의 전풍결에 따르면 적이 야음을 틈타 기습해 오리라는 징조를 알리는 것입니다.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자 조조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그러면 그것은 하늘이 내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니 방비를 하도록 해야겠군. 하고 말하며 기뻐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군사들을 30리 밖으로 물려 본진을 치고 해가 떨어지고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자 조조는 자신의 군막에서 편하게 누워서 밤이 깊도록 기다리고 있었다. 대장 조인이 한가하게 누워있는 조조를 찾아와 말한다. 주공, 병법에 따르면 원정에선 속전속결이 유리한데 어찌 군사를 물리셨습니까? 사상자가 너무 많아 걱정되십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조조는 유독 태평하게 대꾸한다. 그 5천여 명에 이르는 전사자 시신은 일부러 거두지 않고
유비 눈앞에 뒀으니 그리 알아라.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자 조인이 의문을 갖고 네. 하고 눈이 동그래지며 고개를 기울였다. 그러자 조조가 조인아. 네. 병법을 배웠다는 자들이 모두 바보 같구나. 넌 언제쯤이나 이런 상황을 간파할 수 있겠냐? 조조가 이렇게 말하는 바람에 조이는 눈을 내리깔았다. 조조의 말이 이어진다. 요 며칠 우리가 서주성을 공격할 때는 약한 놈들만 쓰고 정예부대는 쓰지도 않았어. 왜 안 썼겠냐? 서주성은 견고해. 맞서면 우리의 피해가 너무 커져. 어차피 생길 피해, 약한 놈 시체, 몇천 구를 유비에게 남겨줬지. 유비가 빼곡한 시체를 보면 조조군이 힘이 다 돼서 30리 밖으로 내뺐다고 하겠지. 그럼 유비가 어쩔 것 같으냐? 조조가 이렇게 말하자 조인이 알아차린 듯이 말한다. 야밤에 우리 군영을 치겠지요. 그래. 이게 바로 시신 몇천 구와 바꾼 우리가 만든 기회야. 우리가 이번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유비를 성 밖으로 유인해 없애야 해. 그러자 조인이 두 손을 맞잡고 허리를 숙이며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하며 조조를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이어서 조조는 조인에게 명한다. 우리 본진 정동에는 장효를, 정서에는 허절을, 정남에는 우금을, 정북에는 이전을, 동남에는 서왕을, 서남에는 악진을, 동북에는 하우돈을, 서북에는 하우연을 대기시키고 야음을 통해 유비가 공격해와서 본진 중앙에서 불길이 치솟으면 그때 일시에 유비를 공격하라고 일러라. 나는 잠이나 더 자고 있을 테니. 네, 알겠습니다. 조인이 명을 전하러 밖으로 나가자 후 조조는 입김을 불어 등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다. 이날 밤은 달이 희미하였다. 유비는 조조가 기습을 대비하기 위해 군사를 9부대로 나누어 곳곳에 매복시킨 줄도 모르고 장비를 비롯해 조자룡과 더불어 야간 기습 공격에 나섰다. 그리하여 조조의 본영 앞에 이르러 적정을 살펴보니 보초병도 부실하고 순찰 기병도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닌가. 유비가 의문을 갖고 장비에게 말한다. 이상하군. 어찌 순찰 기병도 없는 게냐? 조조는 군기가 엄격한 자인데 보초병이 없을 리 없어. 그러자 장비가 성격대로 한마디 한다. 에이 형님, 그냥 싹 밀고 들어가죠. 그러자 자룡이 어둠 속에 조조의 병영 안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주공, 안쪽에 보초병이 있기는 한데 경계가 생각보다 삼엄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유비가 자룡의 말을 듣고 조조의 본영 안쪽을 살펴보니 아닌 게 아니라 수명의 보초병만이 보였다. 조조군의 피로가 생각보다 심한 모양이군. 유비가 그렇게 말을 하자 장비가 형님 쳐들어가죠.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유비가 손가락으로 조조의 본영 안을 가리키며 장비 자룡, 저기 장막이 보이느냐? 조조가 있는 군막이 틀림없어. 인정 사정 없이 돌격하라. 조조만 죽이면 성공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장비와 자룡이 네, 네 하고 대답하며 횃불을 밝혀라 하고 명령하였다. 순간 유비군은 동시에 횃불을 켜들고 불화살을 조조의 군영 안으로 쏟아부었다. 죽여라. 장비가 우레와 같은 고함을 지르며 말을 달려 조조의 군영 안으로 쳐들어갔다. 그리하여 보초 몇 놈을 일거에 처치하고 보니 적들의 대항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닌가. 적의 군막 안을 살펴보던 병사들이 소리친다. 주공,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도 텅 비었어요. 순간 어디선가 불화살이 날아와 조조의 군막 안을 살피던 군사를 꿰뚫었다. 으악! 아! 이런! 함정이다. 철수하라.
유비는 화들짝 놀라며 명령하였다. 이와 동시에 적들의 불화살이 비오듯 쏟아지기 시작하였다. 어둠 탓에 적의 위치도 가늠하기 어려운 판에 쏟아지는 화살과 창검에 유비군은 속수무책으로 혼란에 빠져버렸다. 유비, 당신은 이미 함정에 빠졌어. 중군 대장 조인이 유비를 향해 소리쳤다. 그러자 사방팔방에서 조조군의 함성이 쏟아진다. 유비, 장비를 사로잡아라. 한 놈도 놓치지 말고 모두 무찔러라. 장비가 동남에서 몰려오는 군사를 맞아 서왕과 한창 어지럽게 싸우는 중에 뒤에서 악진이 덤벼왔다. 어쩔 수 없이 혈로를 뚫고 포위망을 벗어나니 적은 기세를 울리며 맹렬히 추격해 온다. 서주로 돌아가는 길은 이미 겹겹이 막혀버렸고 소패로 가자니 그곳에도 대적이 가로막았다. 장비는 어쩔 수 없이 불과 수십 기의 부하를 거느리고 망탕산으로 말을 달렸다. 형세가 급하기는 유비도 마찬가지였다. 유비는 형세가 불리함을 깨닫자 즉시 군사를 돌이키려고 하였다. 그러나 적은 어느새 사방으로 포위해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유비는 필사적으로 포위망을 뚫고 소패성으로 달아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소패성은 이미 적의 수중에 넘어가 화광이 충천하였다. 그리하여 합의성으로 달아나다 보니 거기에도 적의 무리가 개미떼처럼 엉켜 돌아가고 있었다. 도망치려 해도 갈 데가 없는 형편이었다. 그리하여 간신히 망탕산을 뒤로 돌아 산중으로 들어서 말을 달리다 보니 뒤따르는 병사는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유비 혼자서 산길을 달리다 보니 말도 기력을 다해 두 무릎을 꿇고 엎어지며 타고 있는 유비를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입에 흰 거품을 물고 죽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유비는 달리던 말에서 떨어진 뒤 급히 숲속으로 몸을 숨겼다. 어느덧 동력이 서서히 밝아오는데 지난밤 조조의 진영을 급습하다 당한 참담한 패배가 비로소 실감나기 시작하였다. 조상님들, 유비는 무능했습니다. 조조에게 수많은 군사들을 잃고 철저한 패배를 당했습니다. 까마득한 망탕산 절벽 위에 올라 유비는 자책하며 절벽 아래를 굽어보았다. 바야흐로 절벽 아래로 뛰어내려 한많은 생을 마감하려는 순간이었다. 그때 절벽 아래서 누군가 소리쳤다. 거기 계신 분 유황숙 아니오? 하고 외치더니 이어서 사정과 훈계조로 외친다. 유 장군, 당신같이 한왕실을 굳건히 지켜야 할 분이 어찌 책임을 뒤로 하고 목숨을 버리려 하시오? 나는 허유요. 늦게나마 장군을 도울 원군으로 왔으니 어서 내려와 나를 만나주시오. 절벽을 내려와 망연자실한 모습으로 허유와 마주한 유비는 심한 갈증을 달래며 물었다. 허 선생, 원소가 출병을 거절하지 않았소? 선생에게 곤장까지 쳤다던데 유비가 전혀 기대하지 않던 허유가 군사를 이끌고 나타난데 의문을 가지고 물었다. 그러자 허유는 코웃음을 치며 흥, 그렇소, 그랬지요. 하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여긴 어떻게 오셨소? 현덕? 아마 믿기지 않을 거요. 곤장 20대를 맞고 나니까 주공의 금쪽 같은 아들이 깨어나 울기 시작합디다. 살아난 거지요. 덕분에 주공께서 기뻐하시며 아들을 안고 나와서는 나를 보고 거듭 사과하고 황금 200냥까지 상을 내리셨소. 허유가 이렇게 대답하자 유비는 실성한 사람처럼 허탈하게 웃었다. 하하, 곤장 한 대에 10냥이라 괜찮군, 괜찮아. 유비는 여기까지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갈증을 달래려 물을 마셨다. 허유가 따라 일어서며 말한다. 현덕? 솔직히 말해 우리 주공이 그런 분이요. 아들의 병세가 좋아지자 통찰력이 되살아나 내 건의가 받아들여지고 알량 장군에게 10만 대군을 주어 허창을 공격하라고 명하고
내겐 5천 병사로 서주 전황을 알아보라고 하셨소. 그러자 유비는 하늘을 우러러 한탄한다. 아, 하늘의 뜻이군. 하늘은 조조의 편이구려. 하고 한탄에 마지 않았다. 그러자 허유가 뭐요? 하고 영문 모를 얼굴을 하였다. 그러자 유비가 허유를 향하여 돌아서며 허창을 공격할 거 없소? 서주가 이미 함락되었고 조조의 주력군은 이미 허창으로 귀환했소. 하고 말했다. 그러자 허유는 놀란 얼굴로 현덕? 지금 뭐라 했소? 당신 군사를 전부 잃었단 말이오? 하고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그러자 유비는 씁쓸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그렇소. 형제는 흩어져 생사를 알 수 없고 병사는 보다시피 모두 잃었소. 솔직히 말하면 나조차 검을 잃었소이다. 하고 말하면서 빈 칼집을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버렸다. 그러자 허유가 세상에 조조란 자가 이리 대단할 줄이야. 하고 놀라며 말끝을 잇지 못했다. 그러자 갈증으로 물을 다시 들이킨 유비가 하늘을 우러러 고함친다. 역적은 절대 용납 못한다. 이 유비숨이 붙어있는 한 조조를 반드시 없앨 것이다. 하고 외치면서 마시다 남은 호리병박을 냅다 집어 던졌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던 허유가 유비를 향하여 손을 들어 보인다. 하오, 영웅다운 기계로군. 허유가 다시 유비에게 말한다. 현덕? 이제 어쩔 계획이오? 어디로 갈 것이오? 현덕? 모쪼록 현실적인 판단을 하시오. 내게 생각이 있는데 차라리 우리 주공에게 투항했다가 기회를 보아 훗날 다시 일어나는 것은 어떻겠소? 유비는 허유의 간곡한 권유를 받고 생각한다. 정녕 또 남에게 의지해야 하나. 유비가 대답하기를 주저하자 허유가 다시 입을 연다. 현덕? 차분히 생각해도 좋소. 이 넓은 천하에 영웅이 활개치지만 진정코 조조를 멸하고 한 황실을 일으킬 사람은 우리 주공, 원소 외에는 또 누가 있겠소? 하고 단언하며 말하는 것이 아닌가. 유비는 처참한 생각이 들었지만 마냥 허유의 권유를 물리칠 수만은 없었다. 그리하여 허유에게 두 손을 맞잡아 올려 보이며 허 선생의 가르침에 감사하오. 선생의 말씀대로 원소에게 투항하겠소. 하고 말하며 고개를 숙여 보였다. 그러자 허유도 만족한 미소를 지으며 유비를 향해 두 손을 올려 고개를 숙이며 대답하였다. 하오. 허유의 회유에 따라 유비는 원소에게 투항하기 위해 그가 머물고 있는 군영으로 찾아갔다. 그리하여 그의 군영을 30여리쯤 앞둔 곳에 이르니 연락병이 달려와 허 선생, 유 장군이 온다는 소식에 주공께서 친히 마중을 나오셨습니다. 하고 아랜다. 그러자 허유가 미소를 띠며 물었다. 어디 계시냐? 저기 앞입니다. 허유가 그 말을 듣고 손을 들어 햇빛을 가리며 먼 곳을 유심히 보더니 유비를 돌아보며 말한다. 유황숙, 내가 뭘 압니까? 우리 주공이 나약할 땐 황당할 정도인데 일단 현명해지면 사람을 놀래킬 정도라오. 장군이 온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여기까지 마중을 나오신 것을 보시오. 하. 허유는 만족스런 웃음을 보이며 유비를 돌아보았다. 그러자 유비는 참담한 가운데도 고마운 표정을 보이며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어서 갑시다. 유비를 정중히 맞아주려는 원소가 반갑기는 허유도 마찬가지였다. 그리하여 말고삐를 움켜잡고 박차를 가하니 유비도 허유를 따라 말에 박차를 가했다. 그리하여 원소가 친히 걸어오는 모습이 보이자 그 앞에 말을 멈춘 유비와 허유가 급히 말에서 뛰어내려 원소의 앞으로 달려갔다. 허유가 지척에 이른 원소에게 손으로 유비를 가리키며 소개하였다. 주공, 유황숙입니다. 원소의 앞에 이르자 유비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읍하며 패장 유비가 원 대장군을 배웁니다. 하고 깍듯이 예를 표하였다. 그러자 원소는 손수 유비의 손을 잡아 일으키며 어서 일어나시오. 하고 말하며 유비를 마주보고 말한다. 인의롭고 현명하기로 이름난 유왕숙과 함께 대업을 이루고 싶었소. 이렇게 만나니 몹시 기쁘다오. 그러자 유비는 유랑의 패장을 이렇게 융숭이 맞아주시니 감격스러운 말씀 다할 길이 없습니다. 제 소원은 단 한 가지, 원공과 함께 조조를 멸하고 한나라를 보좌하고 싶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원소가 나도 같은 소원이요. 또 어린애의 병 때문에 지원군을 보내지 못해 내가 얼마나 미안한지 모르오. 자, 진영으로 가서 회포도 풀 겸 한잔하며 조조 선멸 계획을 세우도록 합시다. 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유비도 과분한 우대에 그저 백골난망할 뿐입니다. 하고 대답은 하였지만 생사조차 모르는 가족들을 생각하고 속으론 눈물을 삼키며 원소에게 수없이 감사의 말을 올렸다. 갑시다. 원소는 손수 유비의 한쪽 손을 붙잡고 수레가 있는 곳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러자 이들 두 사람의 뒤를 따르는 허유는 만족한 미소를 지으며 수염을 쓰다듬었다. 한편 서주성과 소패성을 점령한 조조는 서주성에 들어앉아 장수들을 불러 모았다. 그 자리에서 장군 조인이 전승보고를 하였다. 주공, 유비의 군사는 거의 죽고 3만에 이르는 투항자는 우리 옛 병사들입니다. 하고 말하니 뒤이어 다른 장수가 주공, 원소의 지원군은 서주 30리 밖까지 와서 물러났습니다. 하고 아뢰었다. 그러자 허저가 주공, 소패는 이미 점령하였고 하비는 아직 관우가 지키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고 물러가자 조인이 나서서 말한다. 하비성은 외진 곳이라 싸울 의지도 없을 것이니 소장이 정예군을 이끌고 닷새 안에 점령하겠습니다. 하고 자신감 있게 호언하였다. 그러자 잠자코 듣고만 있던 조조가 아무런 대꾸도 아니하고 장군들과 참모들 사이를 천천히 걸어 문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닌가. 장군들과 참모들은 조조의 행동에 일제히 의문을 가지고 자리에서 일어나 조조의 뒤를 따랐다. 그리하여 이들 모두가 조조의 뒤에 도열하다시피 한 그때 조조가 입을 열어 말한다. 관우가 하비성을 지키고 있으니 하비성을 공격하면 관우도 죽을 텐데 그가 너무 아깝지 않은가? 사실 나는 유비의 수하 중에 관우가 제일 맘에 들어 무예도 뛰어나지 게다가 충의도 강하지. 관우가 내게 투항해 온다면 10만 군사보다 나을 터. 하비를 공격하기엔 관우가 너무 아까워. 조조는 심각한 얼굴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자 정욱이 그 말을 듣고 앞으로 나서며 주공, 그러시다면 계책이 하나 있사온데 하고 아뢰니 조조는 천천히 입을 열어 무슨 계책인지 말해보게 하고 명하였다. 그러자 정욱이 관우는 충성스런 자라 그런 자에게는 총력전보다는 궁지로 몰았다가 충의로 유도하시는 것이 좋은 계책이 될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한편 여러 날째 서주성의 전황을 전해받지 못한 하비성의 관우는 송건과 함께 걱정을 하였다. 열흘이 넘도록 형님 소식이 없으니 이거 무슨 큰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겠군. 오늘도 소식이 없으면 나가봐야겠어. 관우가 성루에서 밖을 내다보며 말했다. 그러자 송건이 너무 걱정하지 마시죠. 왜 무소식이 희소식이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서주성은 주공이 잘 지키고 계신 게죠. 하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그런 대화를 하며 성 밖의 조조군의 진영을 유심히 살펴보던 관우가 응? 조조군이 철수를 하는군. 무슨 연유지? 하고 말하자 송건도 철수하는 조조군을 유심히 바라본다. 복인가 화인가?
관우가 송건에게 말하자 성 밖을 유심히 살피던 송건이 보십시오. 그래도 소수의 병사들은 남겼군요. 하고 성 밖을 가리켰는데 아닌 게 아니라 무기도 없이 걸어서 성문 앞으로 접근하는 소수의 병사들이 있었다. 우리 군사 같습니다. 송건이 다시 말하자 관우는 응, 그렇군. 어서 성문을 열고 들이라고 하게 하고 명하였다. 이윽고 성문이 열리고 전상을 입은 4~5명의 군사들이 초췌한 몰골로 관우 앞에 엎드렸다. 너희들은 누구 소속이냐? 송건이 그들을 향해 묻자 군사들 중 선임인 듯한 자가 관우를 향해 고한다. 장군, 저희는 장비장군 수하인데 주공과 함께 서주성을 지켰습죠. 그러자 관우는 급한 마음이 앞서 주공은 무사하시냐? 서주는? 하고 물었다. 그러자 병사는 주공과 장장군은 지난밤 서주성을 나와 조조군을 야습했다가 적의 계략에 빠져 군사들은 흩어지고 대패했습니다. 여기 올 때까지 본 바로는 주공과 장장군은 서로 흩어져 망탕산에서 적들에게 쫓기며 전투를 벌이고 있으며 지원이 절실한 형편입니다. 하고 울면서 아뢰는 것이었다. 뭐라? 믿어지지 않는 말을 듣게 된 관우의 얼굴이 일순 굳어졌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 관우는 그래, 그렇다면 모든 병사를 소집해 망탕산으로 간다. 하고 외치듯 말하였다. 네. 수하의 병사들이 관우의 명을 받들고 준비를 위해 자리를 뜨자 송건이 양손을 들어 외친다. 잠깐, 장군. 그리고 관우를 가로막으며 말한다. 서두르지 마시고 우선 사실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형님과 장비의 생사도 모르는데 시간을 끌 이유가 없네. 하고 잘라 말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어서 망탕산은 고작 30리 밖에 있으니 단숨에 가야 하네. 나를 막지 마라. 하고 자리를 뜨려 하였다. 그러자 송건이 관우 앞에 부복하며 장군, 주공께서 정말 망탕산에 갇히셨다면 거긴 조조의 대군이 이미 진을 쳤을 텐데 장군의 소수 병력으로 어찌 대적할 수가 있습니까? 하고 만류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관우는 형님과 장비가 혈전 중인데 형제를 사지에 두고 모른 채 하란 건가? 하고 송건에게 꾸짖듯이 대꾸하였다. 그래도 송건은 물러서지 아니하고 턱없이 적은 병사로 출병했다가는 필시 패배를 면할 수밖에. 하고 말하자 관우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형님과 장비를 구해야 해. 구하지 못하면 함께 죽을 것이다. 하고 결연한 어조로 말하는 것이 아닌가. 송건은 더 이상 관우를 설득할 수 없었다. 그 길로 관우는 이천 철기군을 이끌고 망탕산으로 향했다. 그리하여 망탕산 입구에서 조조군을 맞아 청룡 은월도를 휘둘러 접근하는 조조군을 닥치는 대로 베어버렸다. 개미떼처럼 달려드는 수천의 조조군은 관우의 앞에선 추풍 낙엽이었다. 관우가 청룡 은월도를 한번 휘두를 때마다 무수한 적들이 쓰러졌고 그가 지나간 곳에는 새로운 길이 생길 정도였다. 관우는 이렇게 겹겹이 쌓인 적의 공격망을 뚫고 드디어 망탕산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곳에는 아군의 시체만 즐비할 뿐 유비와 장비의 행방은 찾을 수가 없었다. 전투 현장을 두루 살펴본 수하 병사가 관우에게 아른다. 장군, 정말 큰 격전을 벌였나 봅니다. 그런데 주공과 장 장군의 행적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관우는 크게 낙담하였다. 그 순간 다른 병사가 달려오며 보고한다. 장군, 큰일입니다. 조조의 대군이 우리를 포위했습니다. 그러자 관우가 결연한 어조로 따르는 병사들에게 말했다. 나와 하산하며 주공과 장비의 행적을 찾아보며 구하도록 하자. 가자. 병사들은 관우의 뒤를 따라
말을 달리기 시작하였다. 한편 관우를 포위한 조조군의 중군에는 조조가 여러 모사와 장군들을 대동하고 전투 현장을 살펴보고 있었다. 한 장수가 달려와 보고한다. 주공, 관우가 이천에 이르는 군사를 몰고 3번이나 포위망을 뚫고 나가면서 사상자가 많아 이제는 충돌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자 전투 마차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던 조조는 주위를 돌아보며 말한다. 산에는 물이 없어 관우도 올해는 못 버틸 게야. 하고 말하면서 측근을 돌아보며 이복의 문원 하고 장료 문원을 불렀다. 네, 주공. 자네와 관우가 사이가 좋다지? 네, 의롭고 무예가 출중한 관우는 소장의 옛 친구입니다. 그렇다면 자네가 나서서 관우를 설득하면 어떨까? 주공, 결코 그건 못하겠습니다. 왜지? 관우를 잘 압니다. 전사를 할지언정 투항은 안 할 성격이지요. 제 아무리 설득해도 듣지 않을 겁니다. 허허. 조조가 장료의 단언을 듣고 주위를 돌아보며 웃었다. 그러자 두 사람의 대화를 유심히 듣고 있던 정욱이 함께 웃으며 장료에게 입을 열었다. 문원 장군, 관우가 정말 전사하겠다면 이렇게 꾸짖으시오. 자네가 죽으면 3가지 죄를 짓고 죽지 않는다면 3가지 기회가 있다고 말이오. 그건 그리고 정욱은 장료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그의 귀에 입을 가까이 대고 속삭이듯이 그 이유를 말해주었다. 한편 망탕산에서 조조의 대군에 포위된 관우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앞으로 헤쳐나갈 일에 골똘하였다. 그러는 중에 한 병사가 관우에게 소리친다. 장군, 보십시오. 누가 이리로 오고 있습니다. 관우가 홀로 말을 타고 달려오는 자를 바라보니 병사가 이어서 말한다. 조조군의 장군 같습니다. 조조의 장군이 그것도 혼자서 말을 타고 달려오니 관우를 비롯한 병사들은 바라보기만 할 뿐 전투 태세도 갖추지 않았다. 이윽고 다가온 조조의 장군은 한때 관우와도 친교를 갔던 장료였다. 관우가 장료를 불렀다. 문원형, 싸우러 왔소? 도우러 왔소? 그러자 장료는 말에서 내리며 말한다. 둘 다 아니오. 운장형과 술이나 한잔하러 왔소. 하하. 하고 말하며 말 잔등에 얹힌 호리병박을 들어 보이고 가까이 다가온다. 마침 나도 컬컬하던 참이요. 관우는 걸어오는 장료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각기 술이 가득 담긴 호리병박을 부딪히며 각기 술을 한 모금씩 마셨다. 그리고 갈증이 심했던 관우가 하? 좋은 술이군 하고 사막의 오아시스를 만난 듯 감탄사를 뱉어냈다. 장료가 그 말을 듣고 이 술은 특별히 조승상이 장군에게 보낸 것이요.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자 관우는 장료의 말에 대꾸는 하지 않고 이번에는 꿀꺽꿀꺽 거푸술을 마셔대었다. 그러자 장료도 그를 따라 술을 마시고 난 뒤 운장, 자네가 출병한 후 승상이 합의성을 함락시켰네.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자 관우는 흠칫 놀라며 뭐요? 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려 하자 장료가 손을 들어 제지하며 그러나 염려 마시게. 성에 들어간 뒤 몹쓸 짓은 안 했으니 특히 유연덕의 가족들은 무사하네. 승상이 명하시길 유연덕의 집은 밖은 지키되 함부로 들어가지 말며 감히 침입하는 자는 참한다는 엄명을 내리셨네. 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사실 조조군과의 대전을 앞두고 유비는 그의 두 부인과 자식을 비롯한 모친을 비교적 수비하기 쉽고 호젓한 합의성으로 옮기게 한 뒤에 관우를 시켜 가족과 함께 합의성을 지키도록 부탁하였던 것이었다. 그런데 장료의 말대로라면 주군의 가족과 영토를 지키지 못하였으니 관우의 심정은 참담하기 이를 데가 없었다. 그래서 관우는
합의를 잃은 건 내 죄일세. 하고 자책하며 장녀를 바라보며 부탁조로 말하였다. 문원형, 우리의 오랜 교분을 봐서 사실대로 알려주시오. 내 형님은 어떻게 되었소? 그러자 장녀는 고개를 흔들며 말한다. 유비가 대패한 뒤 잔병은 조승상께 투항했고 유비홀로 산속에 드는 걸 본 자가 있다는데 그의 생사를 알 수는 없소. 장비도 마찬가지고. 그러자 관우는 말없이 엄숙한 표정이 되었다. 그 모습을 보고 장녀가 말을 이어서 운장 한마디만 묻겠소. 이 상황에서 승상이 5만 군사로 공격해 온다면 운장은 뚫고 나갈 수가 있겠소? 하고 물었다. 그러자 관우는 담담한 표정과 어조로 못 나가오. 하고 현실을 직시한 대답을 하였다. 그럼 어쩔 셈인가? 장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그러자 관우는 술이 담긴 호롱박을 들어 보이며 침착한 어조로 조조에게 전해주시오. 이 술을 마시고 관우는 힘을 얻어 청룡도를 뽑아 적진으로 달려가 300장수를 칠 테니 그때 내 목을 가져가라고 말이오. 하고 말하며 호리병박을 입에 대고 한 잔을 호기롭게 마셨다. 운장, 이 판국에 죽기는 쉽네 사는 게 어렵지. 운장, 자네가 죽어버린다면 3가지 죄를 짓는다는 걸 아는가? 장녀는 손가락 3개를 펴보이면서 말했다. 그러자 관우는 무슨 죄인가? 하고 묻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자 장녀는 손가락 하나를 펴보이면서 말한다. 첫 번째, 유관, 장사명제는 도원에서 한날 한시에 죽는다 맹세하지 않았는가? 유비가 패하긴 했어도 생사는 모르네. 행여 형제가 살아있는데 자네가 먼저 죽어버리면 나머지 형제가 따라 죽을 것이니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이지. 둘째, 유비가 2 부인과 가족을 자네에게 부탁했는데 자네가 죽어버리면 2 부인은 어쩌하? 모진 병사들 손에 넘겨 정조를 더럽히려나? 관우는 유비의 2 부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눈을 감고 고개를 흔들며 참담한 심정이 되었다. 그리하여 장녀에게 따지듯이 말하였다. 조조가 형님 댁엔 발도 못 들이게 명령했다 하지 않았나? 그러자 장녀는 코웃음을 치며 행, 그거야 자네가 있으니 그렇지. 승상은 인재를 존중하네. 왜 나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은가 말야. 예전에 나는 여포의 부하였네. 여포가 승상에게 패하고 나도 사로잡혀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도 승상이 손수 나의 포박을 풀어주고 놓아주었던 것을 보란 말야. 승상은 이런 사람이야. 그리고 유비의 2 부인에 대해서도 자네가 죽게 되면 그 후의 일은 무지막지한 군사들에 의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일이 아닌가. 그러자 관우가 장녀의 말에 대꾸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장녀는 손으로 관우의 말을 막아서며 조급해하지 말고 끝까지 들어보게. 3번째 죄, 한왕씨를 돕겠다고 맹세해 놓고 천하가 어지러운 이 순간이 자네가 먼저 죽을 텐가. 그럼 저승 가서 천자와 형님을 어찌 뵙겠는가. 관우는 고개를 저으며 장녀의 말에 부인도 긍정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자 다시 장녀가 운장, 자네가 먼저 죽게 되면 저지르게 되는 3가지 죄는 내 어쩔 수 없이 내뱉었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관우가 죽지 못한다면 어찌해야 하는가? 하고 자조 섞인 말을 내뱉었다. 그러자 장녀는 죽으면 죄가 셋이지만 살면 기회가 셋이라네. 하고 말했다. 그러자 관우가 물었다. 3가지 기회란 무엇인가? 장녀가 대답한다. 자넨 지금 막다른 길에 놓였네. 차라리 조승상에게 투항하여 유비의 행방을 알아본 다음에 찾아가도 늦지 않네. 내가 말한 기회란 첫째, 2 형수의 안전이 보장된다는 것과 둘째, 도원 결의를 어기지 않고 셋째, 살아남아서 훗날 한왕씨를 돕게 될 수 있다는 거지.
장녀가 말을 그치자 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홀로 산중을 걸으며 대답하기를 망설였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일리가 있군 하고 중얼거렸다. 그리고 장녀를 향하여 자신의 주장을 토로하였다. 나도 조건이 있네. 이것을 들어주면 갑옷을 벗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세 가지 죄를 짓는다고 해도 죽겠네. 그 말을 듣고 장녀가 말한다. 말씀해 보시게. 관우가 머리를 좌우로 흔들며 말한다. 첫째, 나는 조조가 아닌 한 황제의 부하요. 둘째, 두 형수를 정중히 대해 주시오. 셋째, 형님 소식이 들리면 세상 어디든지 찾으러 갈 것이오.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도 들어주지 않는다면 절대 투항은 없소. 장녀가 관우의 의지를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알겠네. 자네의 요구를 조승상에게 그대로 전하겠네. 하고 말하며 관우와 작별을 하고 말을 돌려 왔던 길로 돌아갔다. 관우와의 만남을 뒤로하고 본영으로 돌아온 장녀는 조조에게 보고한다. 승상, 관우가 투항의 세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러자 조조가 진지한 얼굴로 말한다. 어서 말해보게. 예, 첫째, 자신은 한 황제의 부하이지 주공의 부하는 아니오. 그래. 응, 나는 한 황실의 승상이니 그게 그거네. 통과. 조조는 장녀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서둘러 대답하고 되물었다. 둘째, 두 형수를 정중히 대하고 군사들의 출입을 금하고. 정중히 대하다 뿐이겠나? 곱절로 잘 모실 것이니 통과. 셋째, 일단 유비의 행방을 알게 되면 세상 어디든 형님을 찾아 즉각 떠나겠다. 그렇다면 관우를 어디 쓰겠나? 그건 약속하기 힘들지. 조조는 세 번째 조건을 듣자 진지하게 대답하던 지금까지와는 다른 얼굴로 고개를 흔들며 말했다. 그러자 장녀가 진지한 어조로 승상, 제가 보기에는 유비는 관우에게 형제 이상의 후한 은혜를 주었습니다. 그러니 승상께서 관우에게 더 후한 은혜를 주시고 형제처럼 대하신다면 훗날 관우도 감화될 겁니다. 유비는 생사불명이라 살아있다 할 수는 없지요. 하고 아뢰니 조조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리 있도다. 세상은 오직 조조의 위엄만 알 뿐 조조의 은혜가 위엄보다 더 깊은 것은 모르지. 그렇다면 세 번째 조건도 통과. 조조는 시원스럽게 대답하였다. 그러자 장녀는 두 손을 맞잡아 올려 보이며 말했다. 시에 감사합니다. 조조는 장수와 군사들에게 명한다. 관우가 합의성으로 귀환토록 군사들을 심리 밖으로 철수하라. 그러자 측근에 있던 모사 정욱이 만류한다. 승상, 그건 좀 염려됩니다. 관우의 투항은 받아들이되 성으로 보내선 안 됩니다. 어째서? 관우가 성으로 돌아간 뒤에 전열을 정비하여 다시 대적해 오면 큰 낭패입니다. 그러자 조조가 웃으며 말한다. 내가 주는 첫 번째 은혜가 바로 관우를 귀성시키는 것이네. 난 관우를 믿네. 절대 딴 마음 먹지 않을 게야. 그렇지? 조조는 정욱에게 확실한 의지를 보이고 장녀를 돌아보며 관우의 변심이 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받고 싶어 했다. 그러자 장녀는 조조에게 머리와 허리를 숙여 손 닦을 수건을 건네며 예 하고 대답하였다. 장녀는 그 길로 관우가 있는 산으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합의성으로 내려갔다. 관우는 합의성으로 돌아오자 곧 감 부인과 미 부인 등 두 형수를 찾아뵈었다. 관우는 두 형수에게 계하에서 절하며 말했다. 두 분 형수님께서는 얼마나 놀라셨습니까? 저의 죄가 너무도 큽니다. 두 부인은 눈물을 지으며 물었다. 황숙은 지금 어디 계시오? 계신 곳을 저도 모르옵니다. 아우님께서는 이제 어찌할 생각이십니까? 관우는 계하에 엎드린 채
자기가 조조에게 항복하게 된 3가지 조건을 낱낱이 고한 뒤에 형님이 계신 곳을 알기만 하면 그날로 형님을 찾아갈 생각이옵니다. 하고 말하였다. 두 부인은 그제서야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이윽고 관우가 형수 앞을 물러나오자 성문 밖에 조조가 도착하였다는 정갈이 왔다. 관우는 성문을 열고 친히 조조를 맞으러 나갔다. 그리하여 조조의 앞에 무릎을 꿇고 싸움에 패한 장수를 죽이지 않으신 은혜를 거듭 감사히 생각합니다. 하고 예를 갖추었다. 그러자 조조가 친히 관우의 손을 잡아 일으키며 내 일찍부터 관운장의 충의를 깊게 사모하던 차에 오늘 이렇게 새로 만나니 이것도 전생으로부터의 깊은 인연이 아닌가 싶소? 하고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러자 관우가 아뢰옵니다. 저의 3가지 조건을 잊지 마십시오. 하고 정중한 어조로 말하였다. 그러자 조조는 물론이지. 조조 이런 중천금일세. 하고 대답하였다. 관우는 그 말을 듣자 말했다. 차후 형님 소식이 들리면 수화를 가리지 않고 찾아갈 생각인데 그때에는 승상께 작별 인사를 못 올리고 떠나더라도 과히 나무라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운장 염려 말게. 현덕이 살아있다면 말리지 않을 것이로되 난중의 생사를 알기 어려우니 마음 놓고 지내길 바라네. 조조는 만면의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하고 나서 관우로부터 한 발짝 떨어져 그의 옷 매무새를 살펴보았다. 그러더니 관우의 앞에 주저앉으며 그의 풀린 군화의 끈을 손수 묶어주는 것이 아닌가. 그러자 이를 지켜보던 조조의 장수들은 깜짝 놀랐다. 그리고 놀라기는 당사자인 관우도 마찬가지였다. 조조는 관우의 풀린 군화끈을 묶고 일어나서 관우를 보고 싱긋 웃어 보였다. 그러자 관우는 황감한 표정으로 눈을 내리깔았다. 조조는 그날 밤 관우를 위하여 연석을 호화롭게 베풀었다. 그런 뒤 이튿날 조조는 대군을 거느리고 허도로 귀환하기 위해 길을 떠났다. 관우는 감 부인과 미 부인 등 형수들의 수레를 빈틈없이 호위하며 수행하자 조조는 그 광경을 보고 관우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다. 그리고 허도로 돌아오자 조조는 관우에게 커다란 저택을 하나 주어 유비의 가족들과 한 집에 거처하게 하였다. 관우는 한 집을 안팎으로 나누어 내문 안에는 두 형수를 모시되 늙은 병사들을 시켜 그들을 지키게 하였고 자기는 바깥채에 기거하였다. 얼마 뒤에는 조조가 관우를 대궐로 데리고 들어가 천자를 배할시키니 천자는 관운장에게 편장군의 벼슬을 내렸다. 이렇게 조조는 관우를 허도로 데려온 뒤부터는 그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 각별히 신경을 썼으니 매일같이 그를 위한 대소 연회를 베푸는 것은 물론 어느 날은 시종에게 많은 비단과 금은기명을 들려보냈다. 관우는 그것을 본인은 하나도 쓰지 아니하고서 두 형수에게 바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은 조조의 시종이 다시 금은 보화를 가득 담은 상자를 들고 들어오며 아랜다. 승상의 명이요. 단오절을 맞아 관장군에게 금 50냥, 옥 장식셋, 엽전 3천, 비단 20피를 내리니 받으시오. 그리고 관장군은 수년간 크고 작은 전투에서 노고가 많았으니 편히 쉬라 하시면서 시중들 미인 10명을 내리셨소? 하고 말하며 미인 10명을 데리고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그러자 관우는 난감해하면서 미인은 아니 된다 전해주시겠소? 하고 말하자 시종은 또 다른 명을 전한다. 또 다른 명이요. 미인 10명이 아니 된다 하시면 알아서 쓰라 하셨소. 장군, 승상의 명을 전했으니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종은 꾸벅 절을 하고 그만 물러가는 것이었다. 관우가 송건에게 말한다. 조승상이 하루가 멀다 하고 연회를 열고 금은 보화와 비단,
저택 등 하사품이 이어지고 오늘은 미인까지 보내니 이거 어찌 감당해야 할지 모르겠군. 그러자 처음부터 이 광경을 지켜본 송건이 말한다. 그러게나 말이다. 내가 종군한 지 오래되었지만 이런 하사품은 처음이다. 그러나 어쩌겠나? 조승상의 호의를 물리치는 것도 예의가 아니니 받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자 관우가 고개를 좌우로 저으며 다시 입을 연다. 물건이야 그렇다 쳐도 미인 10명은 안 될 말이다. 돌려보내게. 그러나 송건은 조조가 명까지 내렸으니 받지 않는 것도 무례지요. 소인 생각에는 저들을 뒤채로 보내 형수님들 시중을 들게 하시죠. 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러자 관우가 좋은 생각이었다는 표정으로 그것 참 좋겠군. 그러면 뒤채로 데려가게. 하고 말하였다. 송건이 관우에게 대답을 하고 10명의 미녀에게 말한다. 따라오너라. 그리하여 관우는 조조가 뭐에 쓰든 관계치 않겠다는 10명의 미녀를 아깝게도 두 형수의 시중녀로 보내게 되었다. 관우에 대한 조조의 각별함은 이에 그치지 않았다. 어느 날은 식사 중에 시종에게 이렇게 묻는 것이었다. 고기가 맛깔나는구나. 어찌 요리한 것이냐? 그러자 시종은 아뢰옵니다. 어린 사슴고기에 9가지 조미료를 넣어 약한 불에 삶아낸 것이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조조는 먹던 수저를 멈추고 시종에게 되물었다. 아직 남았느냐? 반손 남았습니다. 더 드릴까요? 하고 대답하자 조조는 의외의 대답을 한다. 그래. 그렇다면 남은 반솥을 관우에게 보내라. 그리고 어린 사슴고기가 맛깔나니 꼭 맛보라고 전하거라. 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시종이 대답을 하고 솥을 들고 자리를 뜨려 하자 조조는 화로 위에 얹어가야지 식지 않겠느냐? 하고 세심한 배려를 하는 것이었다. 이윽고 시종이 관우의 거처에 도착하여 소리친다. 비켜요, 비켜요. 뜨겁습니다. 그의 손에는 조조가 보낸 어린 사슴고기를 담은 솥을 올려놓은 화로가 들려 있었다. 승상께서 관장군에게 내린 사슴고기요. 관우의 거처에 다녀온 시종이 조조에게 사슴고기를 두고 온 것을 보고하였다. 관장군이 승상께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러자 조조는 잊었던 것이 생각난 듯 이제 생각났는데 고기엔 술이 있어야지. 이 술이 순하고 맛이 좋으니 반주로 적합하겠다. 사슴고기 먹기 전에 어서 다녀오거라. 하고 말하며 자신의 식탁에 남은 술을 주전자채 건네주는 것이었다. 네. 시종은 다시 종종 걸음으로 관우의 거처를 다시 찾아갔다. 승상이 관 장군에게 술을 내리셨소. 사슴고기 먹기 전에 보내시오. 어서. 그러나 이때 승상부 주변에 조조의 장군 채양과 허저가 있다가 시종이 소리를 지르며 달려가는 모습을 보고 있다간 채양이 허저에게 승상은 자나깨나 관우만 챙기는군.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고 하더니 우리가 그 꼴이 아닌가 말야? 수년째 목숨 바친 우리는 일개 투항자만도 못하네 그려. 하고 불만을 완곡하게 표현하였다. 그야말로 조조의 신복 장수들에게 관우는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된 것이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